1분기에 대한항공을 제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항공업은 이익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과제도 있고, 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M&A 이후에 과연 어떤 그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정을 지어야 하는 그런 과제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항공업 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항공업이 최근에 업황이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개선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한 1년 한 3개월 지금 지났죠. 코로나 발발 그렇죠.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이 이제 1,245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뭐 선방했다고 좀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 손실이 있었지만은 전년도 대비 한 94% 개선된 거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실적이 좀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보면은 이제 화물 운송 운임이라고 해서 TAC 지수가 지금 한 1kg당 한 8.46달러 정도 됩니다. 홍콩하고 북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아주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 수요가 아무래도 공급보다 더 많다 보니까 이러한 항공 운임에 대한 어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물 수송, 화물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이런 뭐 다른 그 항공사들의 화물에 따른 효과,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익이나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이제 일단 수송량 기준으로 봤을 때 늘 이제 물류 업계에서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도 한 예측보다 한 10.4%도 높게 또 수송량이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언택트 경제, 언택트 이코노미가 만들어낸 어떤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 능력에서는 우리나라 FSC,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아주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제 LCC가 이제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이제 90% 정도 이상이 여객 운송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수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구책으로 뭐 지금 화물 운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기종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트렌드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분석하기에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여객 운송이 좀 회복을 하면은 이제 그 벨리 수송이라고 하거든요. 벨리라는 게 이제 배죠, 배. 그 여기 복부를 얘기하는데 비행기도 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객 운송이 될 때 대부분 화물을 이 벨리에다가 싣거든요. 그때 아마 LCC들이 그러한 화물 운송 부분에서의 어떤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여객 운송이 회복되었을 때를 전제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화물 효과는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1년간의 어떤 추이를 보면은 얼추 한 3달러대에서 1kg당 3달러에서 8달러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치로는 한 9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1kg당.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여객 수요가 생겨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리 카고가 생겨나고 그 벨리 카고에 의해 가지고 공급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화물 운송의 어떤 그 가격이 운임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객 운송이 재기될 때 그때 이제 화물 운송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8.46달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가격이 9달러 정도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여객 운송 이것과 같이 믹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하여튼 그 공급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급량이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내려가겠죠.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모두의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1, 4분기에 모두 다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LCC 저가 항공사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뭐 정말 생존 위기에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지금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궁여지책으로 국내선으로 이제 어떻게든 좀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게 국내선으로. 제주선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에서 제주가 한 1만 원대까지 나오는 상품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은 제살깎기, 그러니까 운행을 하더라도 손실이 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국제선이 재개가 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집단 면역 체제가 될 것이고 여객 수요가 생겨날 것이고 또 정말 여행에 대한 어떤 목마름 예,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거리 노선부터 회복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남아 지역이나 인근 아시아 지역부터 차차 여행 수요가 생겨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LCC가 수혜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LCC가 단거리 노선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올해를 좀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CC 업계들이 그래서 재무적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를 해서 예,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제 폭발적인 여객 수요를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 22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단거리 노선부터 회복이 된다면 그때 아마 주인공은 또 우리 LCC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LCC 중에서 이스타항공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경영권도 그렇고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상태고 공개 매각 돌입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이제 LOI 인수의향서를 제출받겠다 했어요. 예, 그럼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M&A 어떤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잠재적 인수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선 예비 인수자라고 하는데 예, 이미 모 중견기업이 우선 인수 협상자로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만족을 못 하는지 스토킹 홀스 기법을 해서 예, 추가적인 어떤 입찰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입찰자가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제시하면 때 이제 그걸로 선정이 되는 거고 예, 안 됐을 때는 지금 예비 인수자가 되는 거고. 예, 가는 예.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 실체가 누구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인수자가 누구였냐? 입찰에 들어온 그게 예. 이제 지금 계속 얘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 과연 또 이번 달 말까지 누가 입찰에 또 응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에 또 관심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뭐 인건비 문제, 체납 문제, 그다음에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선해결해야 되는데 예, 과연 이 인수자가 나올지 그렇다면은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우선 예비 인수자가 자연스럽게 인수하게 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예, 너무나도 이제 실체가 없다 보니까 예.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에서 과연 그게 어딜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M&A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지 않습니까? 네. 과정은 모두 다 끝났습니까? 지금?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공정위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키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 항공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외주 용역을 줘서 경제성 심사에 지금 들어갔고 예. 6월 초에는 아무래도 좀 6월 달 정도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결합 심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EU, 미국, 뭐 일본 등등이 있고 대략 한 14개 국가가 있는데 예. 1월 초쯤에 터키가 유일하게 기업 결합 심사를 승인했습니다. 승인했고요. 예, 그래서 터키에 대한 뭐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을 해서 예. 한진칼, 대한항공, 그다음에 아시아나 이러한 체제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인수하고 난 다음에 뭔가 통합적인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통합적인 전략은 지금 대충 어떤 형태로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PMI 그 이제 인수 후 통합 전략이 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음. 이제 인적 결합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M&A를 했을 때 인적 구조 조정이 따르는데 산업은행하고 대한항공 우기용 사장이 얘기는 인적 그 어떤 구조 조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업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한항공이 그동안 50여 년 넘게 이 운영을 해오면서 예. 무리한 어떤 인적 구조 조정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걸로 봐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그러면 현재까지는 인적 구조 조정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네. 보이네요. 그 미국의 항공업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거다. 지금 목표로는 7월 4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모두 다가 지금 공인하고 있는 그런 그 전망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항공업계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예, 아주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거든요.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독립한다, 노마스크 예. 그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예약 건수를 보면은요. 2019년 7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프리 코로나 수준으로 지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면밀히 보니까 주로 어디로 예약들이 많이 됐느냐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단거리 노선, 예. 그러니까 카리브해라든지 중남미 지역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도 이제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어디든 빨리 떠나고 싶다. 마스크 벗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게 백신의 어떤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신의 집단 면역이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보복 소비,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갈증을 해결이 되는 그런 걸로 보고 이런 것들의 어떤 패턴을 우리가 한번 우리 항공업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 게 이제 단거리 노선으로 이제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노선 배분이라든지 가격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저희가 먼저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실적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2023년이면 유나이티드 항공의 CEO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정상화 될 거다라고 예. 아예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저평가된 많은 항공주들을 또 지금 또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또 이제 앞으로 회복됐을 때 또 많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백신 2번을 맞게 되면 유럽에 갈 때에 그 이렇게 격리하는 기간 그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회복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여행의 비중으로 봐서는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국내 여행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유럽인들은 보면 이제 뭐 동남아로도 막 오고 예. 특히 발리라는 데도 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유럽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관심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2개 국가의 관광객을 받겠다. 예. 이제 청정 국가들 예를 들면 뭐 포르투갈, 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대응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워낙 영국인들의 이제 수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러한 추세가 어떤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수의 한 20%가 전체의 80% 결과를 내는 그런 것처럼 이 소수의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가 어떤 전체적인 판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